대원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낭떠러지져서 지금 구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내일 들어오는 물량이 2만 1,000명 분량이기 때문에 이 분량이 지금 3주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년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고용회복세가 있어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는가 싶던 대선 전국에 다시 흑색 선전이다, 정치 공작이다, 비방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에 대한 여야 각각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와 함께 56일 앞둔 대선 전국을 술렁이게 한 논란들, 어디까지 의혹이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진단하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실종자 6명에 대한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됐습니다. 건물 상층부는 붕괴가 많이 진행돼서 잔여물이 많고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아서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인명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아파트 건물 밖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을 찾는 겁니다. 드론을 통해서 우선 그 상황을 체크하고 또 필요할 시에는 그 건물 안으로 구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육안으로 이런 그 상황들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까지 정밀 수색, 2층에서 38층까지는 육안으로 수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업자 6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견이 26층에서 28층 사이에서 약한 특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고층인데다 붕괴 잔해가 쌓인 곳이라 수색이 무척 까다로워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낭떠러지져서 지금 구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크레인이 온다니까 크레인이 오면 그 크레인을 도움을 받아서 사고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선뜻 대규모 수색대를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뜯기다시피 한 건물 외벽은 언제라도 더 무너질 수 있고 아파트에 붙여놓은 타워 크레인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과 광주시는 날이 밝는 대로 안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구조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다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노동자 6명을 찾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가 붕괴 우려의 구조대 투입도 늦어졌는데 줄어가는 골든타임에 가족들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실종자 가족들과 경찰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걸 경찰이 막아서자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담당 직원 하나 놓고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악서는 거예요. 실종자들은 붕괴 건물 28층에서 31층에서 창호 작업과 소방 설비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6명.
사고가 일어난 지 꼬박 하루가 넘었지만 이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광주시도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구조대 투입이 늦어졌습니다. 애타게 남편을, 형제를 찾는 가족들은 줄어드는 골든타임에 결국 분노했습니다. 6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다쳐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을 안 해요. 이제 나중에 저기 갖고 시체 되면 시체 이제 꺼내자는 거지. 그것이 뭡니까 지금? 예기치 못한 사고에 맹추위까지 겹쳐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실종자 가족은 사고 현장을 눈앞에 두고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 시공사도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던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때처럼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 7개월 만에 또 한 번 광주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또 거듭된 사고에 광주시는 광주 일대 모든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조태현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사고. 대형 사고에 광주광역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정동 사고 현장을 포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상 현장은 모두 5곳. 공사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공교롭게도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었습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라며 단죄받아야 할 범죄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도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주변들 공사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주민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태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신축 아파트 단지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상가 지역. 모텔 주차장 입구가 푹 꺼졌습니다. 안쪽도 한쪽이 눈으로 보기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어른손이 들어올 만큼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 균열과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누수 현상도 많이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아예 두도망이 나서 단 차이가 나고 현재도 치마가 진행형이고 그리고 콘크리트도 다 깨지고 있고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여러 차례. 여기에다 비가 오는 날은 물론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속도전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작업했다는 겁니다. 동절기 그다음에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중지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레미콘은 쳤었으니까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속에 물이 얼어붙어 제대로 굳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가 현재 한파 속에서는 얼어버리거든요, 물리. 붕괴됐던 층들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때 아마 이제 공사를 하고 올해 1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굳는 게 아니고 얼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감독기관인 광주 서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고 구청장까지 만났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 미준수와 소음 등 20여 건 정도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만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현대산업개발과
주민들의 민원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구청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에서 사고가 난 건물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현대산업개발 측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장을 2번이나 방문했던 전문가는 이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설계상에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상 무리.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외부 벽체와 인접한 지금 붕괴된 그 바닥 슬래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든가 벽에 이 수직 부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거실에서 외부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기둥이나 벽이 많이 있으면 아마 그 어떤 각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둥 벽의 병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다가 동절기 공사의 이 특성상 아무래도 방금 현대산업에서 공사 기간이라든가 양생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파괴 메커니즘을 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녹취록의 폭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월동 한 모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54살 이모 씨가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종업원이 침대에 누운 채 숨진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석 달쯤 전부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밀리긴 했지만 생활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돈 좀 붙여달라 했더니 아직 인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당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당뇨 등 가족력이 있었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 기사, 워딩들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유족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에 관련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공한 인물입니다. 순서대로 예정되어 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이제 중단되게 됐고요. 제가 구속 고발한 이후에 24시간 저 사람의 인생과 삶이 그냥 피폐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흑색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거란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숨지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벌써 이 후보 의혹과 관련한 인물로 3번째 죽음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오싹하다, 서늘하다는 표현으로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후보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는 죽음으로 떠밀려 가는데 정작 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가증한 미소만 띄고 공수포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남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죽음을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조작 전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발끈했습니다. 김 씨에게 거짓으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선거 시점에 터뜨리는 정치 공작이라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느냐며 외향적인 김 씨가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혹시나 악재가 될라 여야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후보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10대 기업 CEO들을 만나 기업의 고충을 듣고 청년 채용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에 강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10대 그룹 CEO들이 넥타이를 풀고 만난 자리. 이 후보는 기업 규제가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사회적 공헌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내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5대 산업은 슈퍼클러스터로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등 떠오르는 5대 산업은 신산업 프로젝트로 밀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서 연간 7.8%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날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며 강공을 폈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윤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논란과 맞물려 안보 인사 2명을 영입했습니다. 한동안 정책 발표와 경제 행보에 집중해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하는 등 제2의 탈모약을 노리는 소확행 공약 발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젊은 남성층에 다가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번엔 게임 공약으로 2대남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성남시와 경기도가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20대 남성, 소위 2대남들의 이목을 끄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좀처럼 얻기 힘들어 게이머들을 트럭 시위에까지 나서게 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게임 회사에는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등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시각이 잘못됐다며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도 설립하고 게임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파격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선대위 발족식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후보로 인해 경기도가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의해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북미사일 선제 타격론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해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삼축 체제를 말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른바 삼축 체제라고 선제 타격, 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 보복 이 3단계의 삼축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 갈등을 수습한 뒤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윤 후보.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인데 안철수 후보로 빠져나간 지지세를 모두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돌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심 후보가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 돌파가 잘 안 되고 정체가 이어지니 전체를 돌아보고 다른 변화가 필요한지 숙고에 들어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셈법이 제각각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매일 나오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그 어떤 의혹도 없다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약점인 도덕성을 공략하며 양당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게 바로 저는 진영 정치의 폐해, 이념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3자 구도를 굳히겠다는 각오인데 국민의힘으로선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반등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야권 단일화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10%를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안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3자 구도로 가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 보지만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이른바 안풍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에게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송영길 대표 역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바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국회의원 3명의 미니 정당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2강 1중 구도가 굳혀질 것인지, 그렇다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과연 어느 쪽 승리로 이어질 것인지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느라 분주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자가 내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화이자 약 2만 1,000명분인데 재택 치료자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에게 먼저 투약됩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입니다. 이달 말까지 10,000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 총 3만 1,000명분이 이달에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14일부터 환자의 처방과 투약에 사용됩니다. 내일 들어오는 물량이 2만 1,000명 분량이기 때문에 이 분량이 지금 3주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까지는 투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 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입니다. 무증상자, 입원 치료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우선 투약 대상자를 정했다며 공급이 안정화하면 처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치료제는 무상 제공이 원칙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치료상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투약 대상 기준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가 제공되고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의료진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자택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담당 의사가 처방해서 환자에게 약을 줍니다. 팍스로비드는 28가지 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약을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먹는 치료제의 도입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먼저 국내 허가를 받은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76만 2천 명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둔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 2천 명분입니다. 팍슬로비드는 임상 3상 시험에서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을 87%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치료제로 꼽힙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한다 해도 중증 진행을 막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한다면 위중증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경증 환자용으로 나온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있긴 했지만 팍스로비드와 달리 변이에는 취약해 앞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전상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표면에 변이가 일어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작용을 막는 방식이라 변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약물의 기전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맥주사가 필요 없는 먹는 치료제라 재택 환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만큼 5일 동안 복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4일분, 3일분만 이렇게 복용했을 때는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에 끊는 경우 그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또 증상 발생 5일 안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제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에 주의해야 하고 고령층 가운데 증상이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의료진이 세심하게 환자 건강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존의 엄격한 K방역 체계로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면서 보다 유연한 방역 체계를 주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초기 오미크론 환자 40명의 임상경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모두 인후통과 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만 겪었습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 CT 촬영에서 폐렴 의심 소견이 발견된 사례도 6명에 그쳤습니다. 이제까지 온 오미크론 변이주 감염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결과였고, 지금 그 이후에 계속 환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9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90명 환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델타와 비교해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은 작은 만큼 방역의 초점을 전파 방지에서 피해 최소화와 사회 기능 유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호복과 음압병실로 대표되는 엄격한 K방역은 지금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선 과도하므로 좀 더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해야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 민간 의료기관은 비코로나 진료라는 이분법적 전략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명돈 위원장은 또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설 연휴 전 시작되는 대유행은 2달 안에 끝날 거란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와 함께 백신 기본 접종만으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추가 접종을 하면 중화 항체가 대폭 증가한다며 3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의 2년 만에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속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부가 600km 시점부터 재도약했고 240km를 강하게 선해 기동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해 기동은 진로를 바꾸며 날아가는 것으로 요격 미사일 회피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측 주장대로라면 이번 미사일은 지난 5일 시험 발사 때보다 약 300km를 더 날아간 셈입니다. 김 위원장 참관 모습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참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김여정 국무위원도 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략적인 군사력과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성과를 계속 쟁취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자신의 국방력 성과를 대내외 과시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중포석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첫 번째의 성과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핵무력 고도화 수준을 과시하는 측면,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표현해 실전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핵심 과업으로 천명한 군 정찰 위성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기술력을 과시하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행 궤적을 공개하면서 과장됐다는 우리 군의 판단을 반박한 데 이어서 앞으로 더 이상 시험 발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서 최종이라고 했었죠. 정밀 분석도 제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과 어제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같은 미사일이지만 북한은 지난번에는 700km를, 이번에는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비행 최대 속도도 마하 6에서 마하 10으로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5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비행 거리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700km 이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밝혔는데 일각에선 낙하 지점이나 적어도 선의 기동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번과는 달리 비행 궤적을 모두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과장됐다는 우리 군의 판단을 반박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반성과 북한이 공개한 사격 궤적을 보면 700km 지점에서 저고도 비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극초음 미사일의 특징인 레이더 탐지고도 이하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가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여전히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더 이상 시험 발사 장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최종 시험 발사라고 명확히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성공 여부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개발이 완료됐다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선의 기동을 240km 정도 한다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탐지와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36만 명이 넘게 늘어 7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숙박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또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7만 3천 명 늘어 7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으로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6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재작년 취업자가 21만 8천 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년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고용 회복세가 있어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운수창고,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또 상용 근로자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됐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6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20대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경제 허리격인 30대와 40대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7만 1,000명이 줄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3.7%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 수준을 웃돌았다면서 다만 누적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찰이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여동생 건물에서 남은 금괴 100kg을 확보해서 횡령자금 추적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사들인 금괴는 모두 855kg, 685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100kg을 이 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확보했습니다.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금괴에 소재를 털어놓은 겁니다. 앞서 이 씨는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해 모두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335억 원은 회사에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두 42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무려 761억 원을 손해봤고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255억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빚을 갚고 금괴와 가족 명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주식은 물론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 씨가 근무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그 윗선 K 의혹이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이 씨가 수천억 원을 횡령한 경위와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앞서 이 씨 직무와 관련된 회사 관계자 5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잔액을 바꾸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괴 등 범죄자금 은닉 범행에 가담한 이 씨 부인과 처제 등 5명도 입건해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남구의 SK에너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이 배터리를 보관하는 시설인데 배터리가 모두 탈 때까지 진화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공장을 삼킬 듯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SK에너지 울산 공장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3층짜리 배터리 보관 건물. 새벽 6시 반쯤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1층이 ESS실이고 2층도 ESS실이고 3층은 일반 전기실이거든요. 2층에서 화재가 최초로 목격됐는데 불이 난 에너지 저장 시설은 SK에너지가 자체 발전한 전기 일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있는 시설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은 2018년에 설치됐고 용량은 5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화성이 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저장시설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타면서 올라간 열을 낮추기 위해 물을 다량 뿌렸고 2시간 남짓 만에 초진됐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한 150도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된 온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계속 주수를 해서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진화에는 소방차 46대와 소방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네, 여야 모두 노심초사. 대선 전국이 본격적인 정책 대결로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두 유력 후보를 둘러싼 사건이나 의혹들이 다시 이렇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한 남성의 사망 사건에 직면해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상황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요. 잠시 뒤에 짚을 7시간 통화 내용도 그렇고 드러난 사실과 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좀 구분해서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제기된 사실, 제보자 이 씨가 그러니까 녹취록을 제공한 이 씨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게 된 게 네. 지난 그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아니 변호사비 그 정도면은 뭐 남들 한 20억 내야 되는데 네.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이제 2억 5천만 원으로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냈다. 이렇게 이제 그 변호사비와 관련된 의혹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좀 대중적인 각인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뒤로 모 상장사의 주식 뭐 20억 원어치 뭐 전환사채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변호사비로 따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이거를 갖다가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그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모 씨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반격을 했죠. 이 녹취록 조작된 거다. 이분이 과거에도 2번이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네.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조작 의혹이 있어서 사과를 2번씩이나 한 분인데 이번에도 이거 의도적으로 이제 그 조작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조사를 받기 직전 상황인데 이번에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자, 그럼 평론가님께서 이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요. 2018년도로 돌아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모 씨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였다라는 평입니다. 당시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지금까지 어떤 행적도 보면 사실상 이제 진보적인 그런 그 시민단체 사람들과 순직이 한 9일 전에도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지금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최모 씨라는 분하고 사업을 하다가 네. 최모 씨와 이 사람이 A 씨라는 사람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를 이재명 후보의 지난번 공직선거법 대법까지 간 공직선거법의 그 법률지원단 속에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와중에서 이 씨와 최 씨가 서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내용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A 씨에게 변호사를 이제 소개하는데 이 변호사가 어느 정도 급의 변호사다. 즉 그 급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우리 선거법 위반까지 대법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억 정도의 주식을 받고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얘기를 왜 나누냐 하면 A 씨에게 그만큼의 어떤 급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얼마를 이 변호사한테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와중에 이런 사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공유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씨가 이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어떤 녹취들 총 26분 가량의 네. 녹취, 즉 이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 씨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이 내용 속에서 최 씨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느냐, 또 이모 변호사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로 해서 그 20억 설과 그다음에 현금 3억 설을 주장을 했고 당시에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이라고 해서 네. 이 당은 뭐 그 친문의 일부 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좀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고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개요를 평론가님께서 쭉 설명을 좀 길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축을 하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일축했거든요. 그때 당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그리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작했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이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들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봐서 저를 구속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이제 조작 가능성, 악의적이다라는 이제 부분을 강조했는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쭉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짧게 요약하면 제보자 이 씨, 공교롭게 다 이 씨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망한 제보자 이 씨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의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조작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모 씨 아까 뭐 앞서 설명하셨지만 강성 친문 단체에 속해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런 이제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두 차례나 뭐 신문 제목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마치 그게 기사가 난 것처럼 이렇게 게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두 번이나 있어서 두 번 이제 사과를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사망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이게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유도 실문이었고 과장된 이야기가 나오게끔 한 거고 그리고 조작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소위 맞고소, 맞고발 이런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은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 관련 한 인물들이 이어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물론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제 세 번째 사망 소식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일제 의구심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나 혹은 정의당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어떤 죽음들이지요. 네. 물론 앞서서 유한기 씨 12월 10일, 김문기 씨 12월 21일 이 두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간격을 한번 보면 처음에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 사이에 한 10여일 정도 차이입니다. 11일 차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딱 21일 만에 또다시 지금 고인이 된 이모 씨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네. 하필이면 왜 한 달도 안 되는 어떤 시기 속에서 이런 일련의 어떤 죽음들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앞서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이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9일 전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SNS 활동을 해요. 그러면 네. SNS 활동 속에서 친누나가 실종됐다고 한 시기가 한 4일 정도 되는데 그 이전까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나는 아들, 딸 결혼시킬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네. 이런 일련의 어떤 내용들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뭐 지병이 있다라는 지금 일부 보도도 나오는데 네. 유족들은 그것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혹은 특별한 어떤 지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경찰의 부검 결과를 지금 또 네.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족 입장도 좀 다르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 더불어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민주당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이제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우연치고는 좀 섬뜩하고 무섭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하고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서로 고소고발 해놓은 상태니까 뭐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사실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이거 사실상 이 죽음이 좀 의아스럽다.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재명 후보가 뒤에서 뭐 배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마지막 통화자, 이 지금 돌아가신 이모 씨와 마지막 통화하신 분이 혹시 자기가 연락이 안 되면 아파서 죽은 거니까 나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의혹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SNS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표현된 몇 개의 문구들을 가지고 죽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좀 사업이 어려우시면서 모텔에서 달방 생활도 하시고 좀
그다음에 몸도 안 좋으시고 뭐 피를 토하는 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 상황에서 지내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 경찰 수사로 좀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한 그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마치 그 여당 후보가 뒤에 죽음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들이 의심하고 또는 뭐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톤 수위 조절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마치 뭐 진짜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뒤에 당신 있지 뭐 이런 네. 얘기였거든요, 하루 종일. 좀 그런 점은 좀 너무 나아간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확인에 대한 강조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건희 씨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곧 공개될 거란 예고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진 것만 놓고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이고 한 7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7시간 분량이다라고 나왔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게 어떻게 한 번에? 기자가 한 예. 번에 7시간을 연달아서 그렇게 통화를 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7월부터라고 합니다. 7월부터 한 6개월간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일일이 전부 다 녹취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한 20여 차례라고 하죠. 그렇죠. 20여 차례. 뭐 10여 차례, 뭐 15차례 뭐 이렇게 지금 여러 설이 나오고 예. 있는데 어쨌든 다 합쳐서 6개월간 7시간의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7시간의 내용을 지상파의 모 방송이 이제 이번 일요일 날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간 저렇게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취재 이상의 어떤 신뢰를 서로 가졌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취재하는 기자에게 저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네. 그것은 취재를 넘어서 인간적인 어떤 신뢰감으로 인한 사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뭐 경계의 어떤 문이 어느 정도는 허물어진 관계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재원과 그 기자와의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7시간 정도의 총 시간을 이렇게 그 전부 다 녹취를 했다. 그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앵커님도 어떤 하루에 네. 뭐 지인과 통화를 할 때 많이 통화했다고 보시더라도 딱 시간 보면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7시간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보자의 어떤 부인입니다.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부인과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통화를 한 내용을 고스란히 어디에 그러니까 그 공개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자 윤리에 맞는 것인가라는 건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기자의 윤리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물론 일각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나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드러난 사실은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면서 해당 기자를 고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인가요? 네, 뭐 두 가지 논점인데요. 네. 하나는 정치 공작이라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두 번째,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것을 뭐 녹음을 강요했다던가, 통화를 강요했다던가. 이거 뭐 강요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자에게 한 말 아닙니까? 기자는 인터뷰를 목적으로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고, 내용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뭐 친한 사람하고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교육부 고위 관료가 기자들하고의 술자리에서 개돼지 발언하는 바람에 나라가 벌컥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개인적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면 저는 굳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상식의 선을 벗어났고 정치의 어떤 이슈라든지 네. 쟁점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해명이고 이런 거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검증 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차원이냐, 또는 몰래 녹음된 거냐, 또는 뭐 도청된 거냐, 이런 부분이라면은 저는 절대로 보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치 이슈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의혹과 관련된 해명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정식으로 뭐 그 통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얼굴을 보고 취재한 건 아니잖아요. 전화로 취재하면서 취재는 다 녹음되니까요. 100% 전화 취재는 녹음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라면 뭐 이거는 방송사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도하겠다. 뭐 이거는 좀 보도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뭐 방송사가 선택할 문제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연 이 내용을 갖다가 어쩜 뭐 그럴까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이게 고발할 사항이냐. 두 번째. 그러면은 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의도라는 건데 내용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라시에는 뭐 이런저런 내용이다라고 추측성들이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내용을 들어봐야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건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응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낳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연결을 해보면 아직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해당 기자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했고 이 보도를 이제 하겠다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뜻 들었을 때 아직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한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녹음된 것이 아닌 제3자가 그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한 것을 공개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되지만 이건 해당 당사자가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내용상에 따라서 후보자 비방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의 어떤 대상이 될지는 저도 그 범위가 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기자회견 말씀을 드리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자이고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난 7월부터 이 순간 1월까지 약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의 위상이라든지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용을 보도했다거나 혹은 취재를 해서 그것을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다거나 그럴만 이해가 가는데 6개월 동안을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딱 대선 선거일 60일 전에 통째로 그러니까 공개하겠다. 이것은 기존의 상식적인 어떤 언론 행위이냐, 언론 매체의 어떤 그 취재와 보도라는 어떤 그런 행위에 맞는 형식이냐. 라는 의문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이 고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까지 정당하느냐 이걸 뭐 법 전문가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자 또는 언론의 어떤 역할에서 그런 의문점을 뭐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법 적용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실제로 어떻게 또 적용될지는 공개 이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방송에서 언급을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만큼 좀 적극적인 분이시다. 네. 그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또 조금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뭐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끝까지 가도 이분 못 나오실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좀 내성적이거나 뭐 이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분은 아닙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의 언급이었는데 사실 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는 건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발언 중에서는 이제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라면서 이제 등판을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뭐 윤석열 후보나 뭐 선대위에서 사실상 김건희 씨의 이 선거 운동 참여 사실상 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뭐 복지기관 방문한다던가 봉사활동하는 거, 요 정도 선에서라고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을 한 기혼자의 후보 또는 그 후보 부인이 또는 후보 남편이 선거운동 돕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죠. 물론 뭐 잘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가끔 네. 있긴 했지만, 근데 대선 후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공개되면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 동향으로 넘어갈 텐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선제 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평가했는데 한번 이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른바 삼축 체제라고 선제 타격, 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 보복 이 3단계의 삼축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너무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요. 네. 자, 이 답변, 선제 타격 답변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고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마하 10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두 번이나 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는 건 지금 마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하면 이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만에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불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쏜 지 1분 만에 그 1분 동안 이것을 요격할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그 미사일 방어책이라도 안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미국, 중국, 러시아만 개발한 거예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되자마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6개국이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극히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답이 뭐냐면 3축입니다. 선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외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답변이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 저도 윤석열 후보를 비난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한반도를 그렇게 불바다로 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제 타격이라고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뭐 힘쓴다? 이건 오답이에요.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1분 만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선제 타격이라고 대답 안 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인데 그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쏜 그 다음 상황에서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선제 타격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무기 시험이나 이제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어떻게 얘기하느냐예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원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원론을 얘기했다, 정답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저께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가 실험 발사한 걸로, 그것도 두 번째 실험 발사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 유감 표명하고 뭐 재발 방지 약속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당신의 입장은 뭐냐 그랬거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이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인지 이게 그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실험 발사할 조짐이 보이면 실험 발사면은 안 하고 또는 뭐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이것이 조짐이 말 그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면은 수초 안에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이것이 실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특히나 어저께처럼 실험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바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 요격도 하고 대량 응징 보복도 하고 이런 준비들도 해 나가야 되지만 네. 결과적으로 최후의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채로 선제 타격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을 그럼 이거 뭐야? 실험 발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 질문이 뭐냐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고 미사일 발사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선제 타격과 관련된 3축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 실험을 했는데 선제 타격을 하겠다.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실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총론적인 어떤 질문이었고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무섭냐면 상호 확증 파괴라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말씀하셨듯이 수초 안에 하기 때문에 이게 실험인지 아닌지 앞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선제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그 종말에 가까운 그런 이 파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냐면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대응할 타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만이 서로 간의 확증 파괴를 막는 그런 균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국방부는 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만 갖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도 안 갖고 있습니다. 독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발 중이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 타격 얘기 안 해도 돼.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 논리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수백 발, 수천 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를 자위할 수단이 없어.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핵 능력을 개발해야 돼. 북한이 그 논리로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실험하고 있으니까 초음속 미사일의 답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끝은 무엇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할게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답변이 뭐냐면 이겁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쪽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을 하면 우리는 그걸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극으로 안 가는 것이죠. 한쪽이 비대칭이 되면 그것은 힘의 우위가 그대로 확정이 돼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선제 타격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불바다를 만들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이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는 거죠. 네, 자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한 공방 그리고 두 분의 어떤 토론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혹시 또 TV 토론회를 통해서 그 두 후보 간의 어떤 이 대북 정책 기조를 좀 확인한다면 다음에 또 두 분과 함께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좀 동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당내 갈등을 좀 봉합한 측면이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소위 지지율 상승세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하락 추세가 멈췄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자,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 폭이 윤석열 후보의 하락 폭에서 왔다라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왔거든요. 네, 반사이익. 그렇죠. 이른바 네. 반사 효과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실 지지율 상승 속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를 지킬 수 있다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면 이 부분은 향후 대선 구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조사 결과도 쭉 보여주시죠. 자, 만 18세에서 29세 조사 결과를 또 보면 윤 후보가 41.3%, 안 후보 21.3%, 이 후보가 19.7%를 보이고 있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 뭐 내용을 떠나서 좀 연일 청년층 공략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대선 취재를 꽤 오랫동안 저도 해봤고 네. 현직은 아닙니다만 초유의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한 60일 전 남겨두고 네. 이렇게까지 출렁인 적이 없거든요. 전주, 저전주를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를 앞서서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1주, 2주 만에 또 역전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40대, 50대, 60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전주와. 그런데 네. 중요한 건 20대, 30대가 어느 쪽을 지금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난 것이죠. 지난주까지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건 20대, 30대에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보다 굉장히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데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건 바로 지금 출렁이는 것. 20, 30대가 다시 역전이 됐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음에 보실 결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론도 있고요. 자, 관련해서 좀 여기서도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성가족부 폐지야말로 사실 오랫동안 이야기된 것이고요. 네. 뭐 매 그 대선 때마다 사실은 화제가 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나중에 또 윤석열 후보의 게임 얘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뭐 앞서서 주장을 네.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게이머들이나 혹은 20, 3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은 뭐 이념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는 바로바로 내는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는 아직도 부동층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지를 계속 이렇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보터다라고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네, 뭐 지금 나온 결과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이 시간에 젠더 이슈를 얘기를 했고 2030의 부동층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같은 결과를 각 캠프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캠프별로. 진짜로 2030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는 지금 감춰져 있지만 네. 이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SNS 게시 그때 무슨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소위 친패미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다스페이스였나요? 네, 다스페이스. 네. 그것도 기억하는데 네. 거기에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전에 2030 세대가 또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2030 세대에게 지지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 출연을 취소했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2030 세대의 특히 이대남들의 이 어떤 여성 혐오 이거는 문제 아니냐 이러면서 옆에서 또 후수들을 뒀어요. 네. 이른바 이대남들 가르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대남들에게 또 역풍이 온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이대남들이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떠한 혜택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차별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차별로 느껴지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조금만 나타나도 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금방 철회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생각되면 또 금방 지지가 가고 네.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선거 때까지 계속 뭐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입장 사실 윤석열 후보도 여가부 폐지 전에
그 성평등 가족부 네. 똑같았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가부 폐지만 얘기하지 그래서 어떤 부서를 대응하기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간순간에 어떤 그 청년들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지지를 확 바꾸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앞서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12.2%를 기록했었나요? 자, 이렇게 지지율 상승세를 타다 보니 연일 뭐 야권 후보 단일화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단일화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후보 적합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 35.6, 안철수 후보 39.6%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빼고는 전 연령대에서 안 후보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 여론조사는 지난주보다 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까지의 여러 여론조사 기간을 보면 누가 더 적합하냐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그 이 선호도가 더 적합 후보라는 선호도는 여전히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 후보의 지금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난 끝까지 간다. 국민이 선택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배경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유의미한 건 교수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았다. 12% 정도를 유지한다는 건 두 네. 가지 의미가 하나는 부동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무당층 부동층이 지금 범보수 진영으로 유입되고 있다. 둘을 합치면 지금 51%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합치면 39%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때 양당 구도로 한다면 51대 한 40, 52대 40 정도의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범보수 진영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네. 후보가 좀 더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심상정 후보가 아마 모든 일정을 지금 취소한다고 좀 전에 네. 속보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일화 관련해서 가상대결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 지을 텐데 자, 일단 윤석열로 단일화 시도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가 43.6%고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경우는 이재명 후보 33.2, 안철수 후보 42.3%.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끝으로 보실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을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 불가능이 47.1% 나왔거든요. 물론 바로 연결해서 뭐 해석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단일화할 후보는 없습니다. 지지율이 최소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이랬을 때 단일화하지 않으면 둘 다 떨어지는 게 분명했을 때 이랬을 때 오는 건데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특히나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때는 지지율이 더 높았었는데도 단일화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엇비슷해지던가 아니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지 뭐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그 사이에 단일화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 않은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공약이 거의 비슷해질 거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가 발표했던 공약들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강론과 선택적 모병제 종합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서 2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수산을 놔주세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젊은 시기
자신의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보다도 후보의 의중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사실 눈길을 끄긴 하지만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기 앞서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기자.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40, 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사병 월급, 병장 월급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오미크론이 강타한 미국, 하루에 140만 명이 확진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마트에는 빵과 고기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찬 대형마트의 거대한 진열대는 미국의 풍요를 상징하는 장면이지만 요즘 사정은 이렇습니다. 해산물 코너도 텅텅 비었고 달걀 같은 신선식품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제 등 생활필수품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은 SNS에 잇따라 사진을 올립니다.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폭증해 제품을 만들 사람도 실어 나를 사람도 없는 겁니다. And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코로나 이후 정부 지원금이 늘고 집 받기 위험해지자 일손 구하기는 어려워졌고 이는 공급망 대란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수전 클러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합법 이민을 더 받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식료품 부족 사태까지 미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진상조사에 소방공무원 4개 노조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노조는 현장 경험이 존중받지 못하는 게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지휘관의 무리한 진입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물류센터에 이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까지. 소방관 순직 사고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됐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44명에 달합니다.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청와대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소방청은 평택 순직 사고에 대해 대규모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전이란 거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권리,
측면이 좀 강조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이제 안전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번 조사에는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4개 노조 현장 소방관도 대표로 참여합니다. 통상해오던 화재 감식에 더해 지휘관의 무리한 진입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이면적으로 우리 대원들끼리 도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체에 더 다가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소방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소방관들의 현장 경험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진압, 구조 경력이 1년 내외인 간부 후보생 출신 소방관이 지휘를 맡으면서 매뉴얼을 벗어나는 예외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태 현장을 20년 이상 정말 오로지 현장을 뛰어본 사람이 지휘를 하는 경험이 그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조직 내부에서 이를테면 아무래도 기획부서, 펜으로 일하는 기획부서 사람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소방 영계급의 현장 지휘관의 어떤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외근 근무자들을 우선시해서 노조는 다만 평택 사고가 소방 조직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안전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시돼 발생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차량 취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안 쓰면 고장날 수도 있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비순정 부품이라도 규격품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기들 회사가 만든 순정 부품만 써야 한다고 거짓 표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본다면 차량 취급 설명서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문구입니다. 자기네 회사에 순정 부품을 써야만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 비순정 부품을 쓰면 성능 저하에 고장까지 유발한다는 일종의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표시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정한 규격을 지키고 관련 시험을 통과한 비순정 부품들이라면 현대 기아차의 순정 부품보다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순정 부품만이 안전하고 또 그 외의 모든 부품들은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그동안 순정 부품만을 써야 한다는 표시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슷한 품질의 순정과 비순정 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4배를 넘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내수용과 달리 수출용엔 문제의 표시를 빼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순정 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활발한 광고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고품질 부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 기아차가 또다시 이런 표시를 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팰리세이드 등 일부 차량은 지금도 공정위가 문제 삼은 표시를 쓰고 있었는데 현대 기아차는 실수라며 이른 시일 내에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경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이 소비자들의 불매와 구매운동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까지 앞둬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신세계그룹은 거래의 반은 온라인과 연관된 매출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이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를 바탕으로 올해 이커머스 사업 강화로 대도약을 시도 중입니다. 소비자 행태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소비재 업종이 많은 신세계그룹에게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은 큰 부담입니다. 스타벅스 등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와 구매운동, 즉 보이콧과 바이콧으로 확산하면서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영향을 더 미쳤고 현재 대선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선 국민의 양당의 어떤 세력 간의 관계로 느껴지면서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게시글 하단에 멸공 해시태그 일부를 삭제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사안을 두고 바이콧과 보이콧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소비자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오늘부터 1일 석잔이라는 바이콧과 불매가 답이다라는 보이콧을 더 부채질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를 보면 인상 전 가격이 적용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사재기라 보일 정도로 상위권 랭킹을 휩쓸었는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스타벅스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인 2조 3천억 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신세계 그룹 관련 주가는 급락에서 반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는데 발사 직후 미국 서부 해안 도시에서는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We've obviously seen this launch. We're very concerned. The Secretary General is very concerned by this latest development.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우스 총장이 한반도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일정 수행 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As the State Department and Indo-PACOM have made clear overnight,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하지만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국의 당장의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 미국 서부 해안 공항에 약 15분간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공항에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륙 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연방항공청이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의 초기 평가가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요즘 각 기업체의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평균 임금에서 한국에 추월당하는 등 후퇴하는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것인데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랭고.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4% 인상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日本の賃金は1997年がピークで、そこからほとんど伸びておらず、今では先進国の中で低位に置かれてしまっています。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20여 년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역전당한 뒤 두 나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1인당 GDP 역시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란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금융 완화를 앞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경기를 살렸다고 과시한 아베 전 총리의 말이 무색한 셈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생활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人が価値を生む経済において未来への投資という意味を持つ企業の皆さんによる賃上げは今後の経済成長の観点から極めて重要だと。 임금이 올라가면 국민 소비가 늘고 이 돈이 다시 기업으로 흘러가는 선순환을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은 세금을 줄여주는 등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今度こそイノベーションをしっかりと起こして、付加価値の高い企業、付加価値の高い日本社会を作っていくというきっかけだということを言い続けないと、また来年同じことを繰り返し。 국민도 정부도 코로나 사태 속에 아날로그 사회 일본의 문제점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출근길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내일도 무척 춥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철원 영하 13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4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영상으로 올라서는 지역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내일 밤까지, 서해안에는 낮까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서쪽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한파가 이어지겠고 주말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